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의신도 좀 찾아보고 중국의 이제 위생건강위원회 진료 지침도 찾아봤습니다. 후베이성에서 어제 아침 9시부로 그 진단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부에 해당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환자 발생과 치료에 대한 진단 치료 지침을 발표해왔는데요. 1월 27일 날 사판에서 이제 그 진단 지침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의사 환자. 역시 이제 후베이성을 다녀온 역학적 연결고리와 발열과 호흡기 증상과 같은 증상 기준으로 의사 환자를 정의하고, 확진 환자는 우리 유전자 증폭 PCR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실험 조건이나 시약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유전자 증폭 방법이니까 꽤 신뢰도가 있는 방법으로 양성인 경우를 이제 확진 환자로 이 두 갈래로 나눴는데, 2월 4일 날 오판에서는 이것을 후베이성과 후베이성 이에 이렇게 나눠서 그 진단 기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후베이성에는 의사 환자, 확진 환자 중간에 임상 진단 환자라는 기준을 후베이성에만 적용한다. 후베이성 이외의 나머지 성씨는 기존의 의사 환자, 확진 환자 기준으로 진단을 하지만 후베이성에 한해서 임상 진단 환자를 기준을 넣었습니다. 진단 기준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이거 좀 의외죠. 왜냐하면 중국이란 전국이 하나의 기준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후베이성만 의사 환자, 확진 환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의사 환자, 확진 환자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후베이성에 관해서는 임상 진단 환자라는 카테고리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신규 환자와 신규 사망자 수가 갑자기 늘은 상황이 됐죠. 그래서 내막을 살펴보니까 왜 임상 진단 환자라는 카테고리를 이 후베이성에 신설했느냐. 그러니까 후베이성 우한시를 비롯해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시작됐고, 지금 환자가 폭증하면서 병원에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몰렸는데, 이 PCR 검사 키트가 태부족이어서 확진하는 환자 수가 일단 제한이 됐죠. 왜냐면 많은 폐렴 환자, 중증 환자들이 병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PCR 키트 진단을 못 받았던 겁니다. 물론 뭐 우선순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PCR 검사로만 확진되는 환자는 실제 환자보다 소수였고, 또 확진이 돼야만이 표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키트 부족으로 진단받지 못한 다수의 환자가 입원도 못하고 뭐 집으로 가서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위음성, 우리가 false positiv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환자로 뭐 열나고 기침하고 의심이 돼서 검사를 PCR이라는 확진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날 심해져서 다시 와서 해보니까 양성으로 되거나, 두세 차례 하니까 뭐 나중에 양성으로 나온,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의사들이 보기에도 이건 중증 폐렴이고 확실히 신종 코로나 감염인데 PCR 확진을 못 받았다, 또는 뭐 음성이다 해가지고 치료를 못 받고 이제 제대로 진료 못 받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후베이성에 한해서는 의사가 PCR 확진이 아니더라도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의사가 상당하게 열과 뭐 폐렴이 있고, 특히 CT 촬영과 같은 영상학적 소견으로 폐렴이 있다. 그러면 이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라. PCR로 확진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해서 이제
다수의 환자들을 이제 제대로 표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성이 자자했겠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이렇게 갑자기 환자 수가 늘은 것이고, 저희들이 중국의 그 환자 수나 이런 뭐 통계를 매일 보면서도 이것은 실제 환자 수의 일부일 것이다. 실제 더 많은 환자 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런 발표를 통해서 사실 후베이성이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 다른 상도 PCR 진단 키트가 부족하거나 또는 위음성, 나중에 양성으로 이렇게 바뀌는 사례가 이제 집계가 안 되면서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거라는 걸 충분히 이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막연하게 좀 실제보다 이 환자 수치가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런 후베이성의 임상 진단 카테고리가 새로 포함되면서, 또 이거 중국 당국이 뭐 별로 인정하고 싶은 기준은 아니지만, 실제 의사들이나 그 감염 환자로 폐렴이 와서 호흡곤란이 심하고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못 받았다는 거 얼마나 그 압력이 됐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임상 진단 기준이 들어간 상황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중국에서의 이제 발표 자료를 잘 해석해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를 잘 해석해서 판단해. 우리가 지금 뭐 잘 하고 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종 코로나 감염이 언제까지 유행할 거냐, 빨리 끝날 거냐, 이제 좀 늘어질 거냐 하는 거는 결국 중국이 방역을 철저히 해서 조기 종식하면 우리도 안전해지는 건데, 그래서 중국에서의 환자 발생과 중국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새로운 뉴스 중에 하나가 그 란셋이라는 저널에 우한시의 중난병원에서 9명의 임신부가 이 코비드19에 감염돼서 폐렴 환자가 케이스 리포트 시리즈로 리포트가 됐습니다. 뭐 지난 수일 전에도 그 감염된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그러니까 36시간이 지난 신생아가 확진이 됐는데, 과연 산모로부터, 모체로부터 바이러스를 받아서 수직 감염이냐 아니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신을 분석한 거로는 신생아실로 옮겨서 출산 후에 36시간 신생아실에 있으면서 신생아실에서 이제 일종의 병원 감염이 됐다.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신부에서의 코비드19 감염됐을 때, 이 수직 감염, 태반을 통한 태아, 또 출산한 신생아 감염 여부가 많은 관건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심을 끌 만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한시 중난병원에서, 워낙 우한시에 환자가 많다 보니까 9명의 임신부가 3주산기, 그러니까 우리 임신 기간을 세 기간으로 나눕니다. 서드 트라이메스터라는 거는 이제 7개월부터 이제 10개월 요 출산 때까지인데, 우리가 그 메르스 때도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한 분이 메르스에 걸려서 제왕절개에서 안전하게 이제 신생아를 출산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모두 제왕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모두 건강했고, 임신부도 폐렴은 있었지만 다 건강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양수, 그 다음에 제대혈, 또 출생한 신생아의 인후도말, 또 모유에서 이 코비드19의 원인인 사스코비2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9명이라고 하는 좀 소수의 임신부긴 하지만, 임신 후기 코비드19 폐렴에 의한 신생아 태아로의 수직 감염에 의한 자궁내 감염의 증거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렸고, 9명이라는 좀 제한적인 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수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이 연구 보고는 산모가 코비드19에 감염됐을 때
태반을 통한 태아, 신생아 수직 감염의 증거는 지금 없다. 매우 낮을 것이다. 이 태반이 일종의 보호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2015년 메르스 때 이제 한 분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만약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임산부가 이 코비드19 감염됐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또 이 출산 제왕절개를 한다면 의료진들이 보호장구 착용하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또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매뉴얼이랄까 준비 지침, 감염관리 지침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몇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일본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분이 외국에 다녀온 적도 없고 이런 40대 여성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신다면요. 지금 중국에서 이 코비드19 사망자의 거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필리핀에서 한 분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이라기보다 중국에서 필리핀 입국한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필리핀 환자라고 볼 수는 없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중국 이해에서 코비드19로 사망한 두 번째 환자고 또 순수하게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가나가와 현 거주의 이제 80대 여성인데 일단 고령자니까 고위험군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2월 20일 날 피로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28일 날 가서 1일 날 폐렴을 진단을 했고 호흡곤란이 있어서 투병을 거의 한 보름 가까이 했죠. 그래서 2월 12일 날 바이러스 검사를 했고 어제 사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비드19 감염 환자가 늘면 거기에 비례해서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의 감염 사례들이 생기고 그 중에서 이제 사망자가 생기는 시퀀스인데요. 이제 일본이 지금 뭐 크루즈선에서의 집단 발병을 카운트 안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다 포함하면 또 중국 다음으로 가장 환자가 많은 국가 아닙니까? 따라서 또 고령자도 많은 나라고 따라서 이런 그 고령자에서 첫 사망자가 나오는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다행히 뭐 대부분 경증이고 젊은 성인이지만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에서의 감염 예방을 더 철저히 우리가 예방해야 되겠다. 그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 그 중앙치료 임상 TF. 네, 임상 TF에서 치료 원칙을 발표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코비드19에 대한 그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기존의 약물 중에서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이런 약을 드러그 리퍼포즈먼트 뭐 신약 재창출이라고 해서 원래 적응증이 아닌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이런 긴급 상황에서 응급 사용인 거죠. 어느 정도 양해를 이 허가기관도 하는 사항입니다. 뭐 에볼라 때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소위 에이즈 치료제인 로피나비어 리토나버 상품명은 칼레트랍니다. 그거와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이 두 가지를 중앙임상 TF에서는 지금 코비드19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 만성병 환자, 또 젊다 하더라도 중증 질환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이 임상 의사가 판단하에 그 칼레트라 또는 클로로킨 이건 뭐 두 개 같이 쓸 수도 있고 단독으로 쓸 수도 있는데 두 가지 같이 쓸 때는 이제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환자가 갖고 복용하고 있는 약과의 이제 상호작용도 고려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고 뭐 기저질환이 없고 경증인 환자의 경우는
굳이 꼭 약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다. 물론 임상 의사가 그 판단을 하겠지만 뭐 경증인 경우는 이제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약물을 쓰면은 약효와 그 약을 사용하러 오는 부작용을 다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약을 써서 이득과 약을 써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증으로 자연 치유되고 뭐 보조적인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에서는 굳이 권고하지는 않는다. 그 외에는 이제 다른 항바이러스, 리바비린이라든지 인터페론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많아서 이번 지침에는 일단 근거가 적다고 보고 권고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변에서 생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 뭐 중국에서 환자에서 이제 대변에서 유전자가 핵산 증폭 방법으로 중증 환자에서 대변에서 나온다. 핵산이라는 거는 뭐 살아있는 바이러스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고 죽어있는 바이러스도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역시 이 중국에서 이제 종난산 박사가 이제 발표한 것이 대변을 배양을 해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검출했다. 그 얘기는 대변으로 약 지금 코비드19 환자들의 한 5% 정도에서 설사를 합니다. 따라서 그 설사할 때 나오는 그 지금 사스코비2가 되겠죠. 지금 익숙치라는데요. 사스코비2 바이러스가 대변으로 나오는데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나온다. 그 얘기는 변기를 통해서나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뒤를 본 후에 손에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별도로 하고 손 씻기 철저히 하고 변기도 소독을 철저히 해야겠다. 위생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일단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대변으로 나온다는 것은 장에서도 어느 정도 증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환자를 가지고 연구가 필요하고 물론 이게 전파력이 얼마나 세냐 대변으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대변으로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우리가 식중독처럼 우리가 오염된 식사로 먹고 설사하고 대변에 그 오염된 세균이 또 다른 손을 통해서 음식을 오염시켜서 이런 그 푸드본 인펙션, 식품매개 감염병 이런 걸 좀 상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파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침 재채기를 통한 비말 감염, 또 손을 통한 접촉 감염, 환경 오염을 통한 간접 전파, 전염 이 세 가지가 주 전파 기전인데 어쨌든 환자 대변에서 나오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역시 우리가 감염 예방에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정부에서 좀 잘했던 점과 좀 부족했던 점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 사실은 이 신종 코로나 코비드19 유행이 끝나봐야 이제 종합적인 평가가 나오겠죠.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인 뭐 약으로 말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1회 말인지 뭐 2회 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말씀드린 거는 9회 말은 아니다. 지금 이제 게임이 끝난 거 아니고 게임이 끝나봐야지 안다. 야구에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코비드19도 유행이 끝나봐야 모든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까지 지금 초기에 뭐 1번 환자, 2번 환자 공항에서 잘 발견했습니다. 사실 공항에서 이런 신종감염병 환자를 그 검역대에서 발견하는 건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잠복기가 뭐 평균 5에서 7일이고 맥시멈 최대 14일인데 그 잠복기가 지나야 증상이 나오는데 공항 검역대 지날 때 딱 잠복기 지나서 열이 있고 증상이 있으란 보장이 딱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는
뭐 잘 해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데 좀 빈틈이 보여서 좀 걱정을 했고, 또 사례 정의의 확대 부분, 또 진단 키트가 신속하게 이제 배포가 안 된 부분, 또 지금 중국에서 그 입국이 뭐 후베이성에 한해서만 지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역사회 유행에 그 어떤 발판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쉽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 환자들이 잘 경증 환자고 또 그 다수의 환자들이 이제 회복하면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방역도 뭐 문제점들이 좀 보완이 되고, 현장에서도 사실 의료진들도 이런 신종암병을 대하는 젊은 의사들은 두려움과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불확실성, 또 모름, 또 안전, 본인이 가면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제 좀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환자를 보면서 잘, 특히나 병원 현장에서 그 입구부터 철저히 그 발열이나 뭐 손 씻기 이런 걸 체크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메르스 때 이제 그 체험한 진짜 그 굉장히 몸에 남는 그때 이제 많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도 자발적으로 많이 철저히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은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희일비할 수는 없다. 뭐 지금 환자가 추가적으로 이틀 없어서 다행이고 경증이긴 하지만 중국에서의 유행 상황이 지금 아직도 지속되고, 발표도 지금 그 숫자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끔 말하지만 이 신종암병 코비드19 감염병에 대한 모르는 부분이 많다. 또 이것의 불확실성, 거기에 더해서 중국 정부의 신뢰성, 발표라든지 이런 거에 정보의 제한, 중국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우리가 이 중국에서의 발생 상황과 여러 가지 코비드19 감염병의 전염력, 전파력, 뭐 예방 방법, 뭐 치료 방법 이런 걸 중국에서 많이 얻어야 되는데 중국도 많이 그 정보를 뭐 충분히 조사 연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뭐 발표도 좀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까지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까지 이제 정부 평가가 종합적으로 뭘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뭐 잘한 부분도 있고 분명히 또 빈틈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전문가들이 요구한 뭐 그 중국에서의 이제 입국 제한 지역을 넓혀달라 이런 게 안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것이 유행이 진행되고 끝나봐야 이제 그 종합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 뭐 종합적인 평가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우리가 타이트하게, 왜냐면은 싱가포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유행이 있고 그 컨벤션 센터하고 몇 군데에 이제 집단 유행이 생기면서 영국에 가서도 이제 환자들이 생기고 지역사회에 이미 전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 그런 조짐들이 보여서 사실은 우리가 뭐 그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죠.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공포로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되는, 그저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냉정하게 파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방역. 뭐 국민들도 지금 환자가 줄고 뭐 대부분 경증으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뭐 마스크도 착용 안 하시고 약간 그 방심하는 그런, 또 불과 며칠이 안 됐는데 이제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우려가 되고 사실 국민들 개개인이 손 씻기하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방역에 일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바이러스는 숙주인 사람을 감염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고 이렇게 넘나들면서 확산되는 건데, 정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국민 개개인이 손 씻기와 기침 에티켓, 뭐 마스크 착용해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하는데 일조를 십시일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종합적인 판단을 뭐 이렇게 내리기보다는 잘한 부분은 뭐 좀 더 격려하고 또 미흡한 부분은 또 보완하고 또 방심해서는 안 된다.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결국은 뭐 정부와 또 뭐 국민과 또 의료기관 이렇게 다 협력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큰 피해 없이 현명하게 이 코비드19에 의한 유행 이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추가적인 더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말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이제 찾아뵙기로 하고 또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